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시장에 뭐 단기적인 변곡점 근처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지난주가 옵션 만기였었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저 7월물 옵션 7월 만기에 끝난 지난주에 끝난 옵션 만기에서는 외국인들하고 이 증권 쪽하고 풋옵션 매도를 워낙 많이 쳤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더 빠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었죠. 뭐 그렇게 조금 버텨오다가 시장의 베이시스가 뭐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선물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겪어봐야지, 뭐 겪어보는 것도 어설프게 겪어봐서는 모를 거고요. 좀 이렇게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선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거를 배워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파생은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파생을 배워서 직접 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옵션까지는 몰라도 선물 시장까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선물 시장 동향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단기적인 시황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요.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오늘은 찐 바닥 이렇게 나온다. 요게 주제죠. 여기 주제에 맞는 어떤 일이 나왔을 때 그럴 때가 찐 바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주제는 찐 바닥 이렇게 나온다 이거였는데요. 자, 뭐 오늘 소주제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 찐바닥. 예, 요런 주제, 요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선물 시장하고 단기적인 시장들, 뭐 요런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화면은 HTS에서 한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2000년이죠. 지금부터 22년 전이네요. 그때 증권회사 다니면서 선물 거래 상담사를 그때 땄어요, 자격증을. 그리고 지금까지 22년간 봐오고 있는데요. 그 HTS에서 나온 화면들, 이런 것만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였었죠. 지금 7월 14일이 옵션 만기였습니다. 이날이 옵션 만기였었는데, 저 14일이 만기였었네요. 목요일이니까 14일. 이날이 옵션 만기였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좋은 그런 변화가 좀 있었죠.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풋 매도를 워낙 많이 쳤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주가가 급락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대박이 나고, 그쵸? 이 증권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속된 말로 피보는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뭐 바닥만 이렇게 다지고 뭐 그런 모습들, 뭐 저 해외장 안 좋아도 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7월 13일이죠. 요게 수요일인데 이때는 베이시스를 1.31 정도까지 벌려놨어요. 최근 들어서 3월물도 그랬고요. 6월물도 그랬고 지금 거래되는 건 9월물이죠. 이때 이 베이시스가 1.31까지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베이시스는 뭐냐 하면 이 코스피 200의 현물지수하고 선물지수의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전날 0.52 정도였었는데 이 만기 전날 수요일이죠. 1.31로 확 벌려놨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비싼 선물을 팔면서 싼 현물을 사는 이런 프로그램 매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시스가 나왔을 때 그렇게 쉽게 안 빠져요. 그리고 목요일까지도, 만기날까지도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견조하게 이렇게 받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그 이후로 조금 좀 이 베이시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요게 옵션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 선물 수급인데요. 뭐 2,000억 팔고 1,200억 팔고 4,300억 팔고 어제는 4,560억 정도를 팔았네요. 오늘은 뭐 한 3,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약간은 좀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베이시스에 대해서 지난주 만기하고 지난 일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자, 이게 베이시스가 위로 확 이렇게 벌어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베이시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축소되고 있죠. 7월 19일 날 마이너스 0.2, 이 상태를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가격이 높은 거를 콘텐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으면 백오데이션, 콘텐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 백오데이션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좋은 환경입니다. 자, 근데 이 백오데이션 상태로 갔다가 엊그저께죠. 근데 어제 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0.42 정도 콘텐코 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한 5,500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그러다가 뭐 항상 그렇습니다. 요즘 장중에 좀 되게 많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요, 끝 무렵에 장 막판 무렵에 뭐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15분 늦게 끝나죠. 그때 뭐 오후장 동시효과나 3시 20분 정도나 이때부터 그 포지션을 급격하게 줄이는 게 요즘 움직임인데요. 저 오늘도 5,500억 정도를 사다가 그 짧은 시간에 한 2,00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자, 이때 0.2포인트 정도 백오데이션으로 바뀌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12포인트 정도가 백오데이션이 나고 있어요. 뭐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견조하면서 어느 정도는 뭐 이거를 좀 되돌려 놓는 그런 흐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중에 이런 것들을 다시 이 콘텐코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조금 이렇게 조정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미결제 약정도 마찬가지죠. 이 미결제 약정이 30만 계약이 넘어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30만 계약이 넘어갔냐 하면요, 6월 달에 우리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시장. 그 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 직전에 뭐 27만 계약, 28만 계약 막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때 30만 계약이 넘었는데, 야, 이거 그래서 6월 만기 지나고 9월 달 9월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때 EJ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거 9월물까지도 조금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미결제 약정을 늘려놓은 거,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급락을 해버려서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이 미결제 약정이 이때 확 줄었죠. 29만 1000 계약 정도까지 줄어서, 야, 외국인들이 매도 친 거, 9월물 매도 친 거 약간은 좀 청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서서히 좀 늘었는데, 다행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종가 기준으로 한 3,5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 미결제 약정도 한 6천 계약 이상 줄어들어서 지금 한 29만 1000 계약 정도, 그 정도 미결제 약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통 우리 평상시에 미결제 약정은 한 24만 계약, 25만 계약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요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자,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선물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차, 베이시스를 정상으로 갖다 놓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움직임들, 요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 내일 일단 당장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뭐 이제 좀 거의 보면 이 지수 자체가 20선 자체가 이렇게 좀 돌아 나오는, 좀 아래로 향하고 있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수 일봉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빨간 선이 20선인데요. 자, 이 20선이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였죠. 지난주 목요일 날 이거를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2평선은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죠. 근데 62평선 자체는 또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66,000원 이상 정도대로 갖다 놓지 않는 한은 이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각도, 이 각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자, 뭐 이거를 만약에 현재 주가 상태에서 이 62평선을 좀 돌리려면 한 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태는 20선하고 60선 중간에 그 사이에서 좀 이렇게 답답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답답한 박스권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대장주 삼성전자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면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찍어 누르고 있는 60선, 올라오는 20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뭐 어느 쪽으로 일단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런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방향성 없는 종목 장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삼성전자하고 코스피가 20선하고 60선, 올라오고 있는 20선, 떨어지고 있는 60선. 20선은 지난주에 좀 미리 예고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돌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 60선은 저항선 역할을 할 거고. 자, 그렇다면 뭐 다 20, 60선 박스권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가 뭐 66,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한 달 정도 박스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일정 기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이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움직임들,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좀 고생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실적에 따라서 또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또 시장이 투기적으로 움직였다, 종목들이 투기적으로 움직였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노리시려면 오르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있을 일정들, 이런 것들만 잘 챙겨봐도 미리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 8시에, 매일이란다.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하는 마켓 시그널을 제가 캠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또,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죠. 자,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캐치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폴더블 폰 8월 중순 정도, 작년은 아마 8월 13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언팩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그쯤 돼서 언팩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폴더블 폰 출하 개수가 뭐 한 800만 대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한 1,700만 대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안 움직였던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거죠.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청자님들 뭐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간략하게 시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박스권이니까 뭐 거기에 맞춰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는 상당히 좀 우려감을 키우고 있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뭐 소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안가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우디 왕세자하고 주먹악수를 했죠. 근데 다른 쪽 뭐 이스라엘 갖고는 진짜 손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낌새가 조금 이상하더니 결국은
뭐 공동으로 이런 기자회견도 없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따로따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증산에 관해 갖고 뭐 좀 얘기를 했다,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 뭐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는 1300만 배럴까지 생산하는 거 그 계획을 다 지금 미리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빈살만 왕세자가 어긋장을 놓는 거죠. 그게 2027년도까지 그 계획에 이렇게 내놨던 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좀 그래요. 거기서 그 얘기는 꺼내면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아쉬워서 중동을 갔는데 거기서 빈살만 왕세자한테 언론인 살해 사건 거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그 이란을 이번에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죠. 뭐 이란 핵 협상 뭐 이런 부분들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99%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완전히 뭐 그것까지도 이란에서 증산하는 거 이 부분까지도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보란 듯이 이란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이란 대통령하고 그다음 푸틴 대통령하고 이 세 명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보란 듯이 러시아가 이란에다가 52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그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뭐 터키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곡물 수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아쉬운 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 푸틴은 어떤 굉장히 좋은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우려감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환율이 조금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는데 1,300원, 아직도 1,300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 기저하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불안한 그런 요인이고요. 또 저는 그 다른 것들보다도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자, 러시아가 지금 서방의 제재 이런 걸 받으면서도 오히려 푸틴 같은 경우는 혈색도 좋더라고요. 근데 왜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디. 굉장히 힘든 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러시아가 잘 견디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다 써요. 인도에서도 사다 쓰고요. 중국에서도 사다 씁니다. 하다못해 사우디에서도요.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 사우디에서도 발전용 기름 이거를 러시아에서 사다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5달러 정도 국제유가보다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다 쓰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수출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경합되는 그런 품목들도 꽤 많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35달러나 싼 원유를 들여서 그걸로 뭐 발전을 하거나 전기를 만들거나 어떤 원료로 쓰거나 이렇게 한다라면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속한 이런 쪽의 경쟁력이 다들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걱정되는 그런 국제 정세인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8월 초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을 때 그때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억지로 국제유가를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미국도 하루에 100만 배럴씩 전략 비축률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이렇게 오면 전략 비축률을 풀 여력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을 못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또 천정부지로 뛸 거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 그거 불안한 이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 앨런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부서가 패드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그런 부분들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논의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는 나왔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은에서도 만약에 한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재경부에서 이거 뭐 저쪽하고 우리나라 관계를 이용해 갖고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은에 얘기를 한다라면 한은도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하려 그러겠죠.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원자재 관련되는 것들을 4가지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WTI하고 구리, 밀, 옥수수 이렇게 가격을 좀 이렇게 주봉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그때 다들 6월달, 5월달, 6월달이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 당국자들이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낮추는 그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대중관세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들고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뭐 우리나라 냉연 강판에 대해서는 관세 그대로 유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앨런 장관 왔을 때 조금 얘기를 해서 좀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앨런 장관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뭔가 얻어가고 싶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한 만큼 얻어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얻어낸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시진핑이 11월 달에 3년임이 걸려 있죠.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진핑의 경우도 긁어부스럼을 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3년임 확정되기 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적어 놨는데요. 자, 지금 우리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고요. 벌써 뭐 6월 달에 CPI 9.1% 나온 거 6월 CPI를 7월 달에 발표하니까 지금 발표한 거 7월 달에 얼마 전에 발표한 건 6월 CPI입니다. 자, 6월 CPI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고 뭐 어떤 유가 관련해 갖고도 좀 이렇게 풀려나가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물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때는 아마 흔히 미국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연착륙이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움직임으로 간다라면 아마 뭐 시장은 지금 바닥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푸틴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가스를 열긴 열어줄 텐데 노드 스트림 1이죠. 그 가스를 열어주긴 열어줄 텐데 공급은 좀 줄여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그리고 이달 말에 우리 또 터빈 또 수리할 거 하나 있다. 점검할 거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협박을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좀 계속 지속이 됐을 경우에 이럴 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패드가 굉장히 매파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매파 정책으로 인해서 좀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때도 벌써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진짜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트럼프가 또 돈을 저렇게 막 푸는데 야, 이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물가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푸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더 풀었죠. 그때까지 패드의 자산이 한 4조 1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9조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을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봅니다. 매파 정책을 계속하고 말도 독하게 하고 그러면서 물가는 작고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좀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런 거죠. 물가도 못 잡고 경기가 침체되는 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요거는 뭐 70년대, 80년대 그때 미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희생을 우리는 치러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전부 다 저 역시도 경계감을 갖고 있는데 패드나 미국 재무부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 다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나오기 힘든 시나리오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도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2019년도 이때도 이 배워야 산다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때 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달라. 예전에 보시게 되면요. 이 중간선이 제로입니다. 2년물하고 10년물의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간선이 제로인데, 자,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파랗게 그어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이때도 왔고, 이때도 왔고, 이때도 왔고, 어김없이 왔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다들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이번엔 틀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4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됐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과거의 시장 움직임들 이런 걸 봐서도 이번에 경기 침체는 좀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번에는 틀리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빅피처라는 프로를 할 때도 그랬고요. 그 투자의 시인 2부에서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4월 달에 금리 역전 됐을 때 그때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그때 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도 같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은 그런 겁니다. 자, 금리가 역전됐을 때 뒤를 이어서 계속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 그 화면이고요. 자, 이때가 4월 달이죠. 4월 달에 보시게 되면 정확히 4월 4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방송했던 날이 투자의 시인에서 방송했던 날이 아마 4월 4일일 거예요. 이때 금리가 2.44 그리고 2년물이 2.44였죠. 그리고 10년물이 2.38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2,600 얼마, 2,700 이 정도는 지키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때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주가가 한참 이렇게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4월 달에 저 살짝 이렇게 역전됐다가 다시 이렇게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고착화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6월 달에도 이게 금리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살짝 다시 정상으로 갔다가 지금은 0.2%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요. 저 10년물은 3.0 얼마인데 저 2년물 같은 경우는 3.2 얼마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보더라도 네, 뭐 경기 침체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화면은 우리 TV, 토마토 TV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부분들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저거 이재필이 이 화면 놓고 얘기하는 거 몇 번 들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기 침체 구간하고 그다음 금리 역전됐던 구간, 그리고 주가 고점, 그리고 침체 시작됐던 것들, 그리고 S&P 500의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숫자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거 자료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공을 들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렵구나라는 거를 몸소, 그러니까 피부로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올해는 제가 정말로 공개 방송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방에 회원도 안 받았어요. 그냥 문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 경기 침체되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 73년도에 경기 침체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항상 보시게 되면 금리 역전은 그보다 먼저 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짜 요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을 거예요. 앞에 나타났던 그래프에서 이미 본 부분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좀 더 올라갔다가 밀릴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주가 고점은 73년 1월 달, 이때는 70년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때는 그냥 바로 주가 빠지는 중간에 금리도 역전이 되고 주가도 그때 고점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10개월이 걸릴 때도 있었고요. 길게는 여기 12개월 걸릴 때도 있었고, 먼저 역전되고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가 17개월 걸릴 때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치가 않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한 7.75개월 정도 후에 이게 주가를 고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자, 지금 요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침체로 지금 간다라면 전에 70년대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이 주가가 주가를 고점을 찍고 경기 침체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전에 70년대 이런 때는 좀 말고요. 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90년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90년이요. 이때는 주가 고점하고 경기 침체하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2000년에 이때는 그 닷컴 버블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죠. 이때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흘러내리다가 1년입니다. 12개월. 1년 있다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노 사태 때, 이때는 2개월 있다가 주가 고점에서 경기 침체가 2개월 있다가 침체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는 굉장히 짧았죠.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짧았습니다. 딱 한 달 걸렸어요. 그리고 평균 주가가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전에 있던 고점하고 저점, 그 낙폭을 보게 되면 좀 48%대도 있고요. S&P 500 얘기입니다, 요거는. 17%대도 있고, 27%대도 있고, 이때 2007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노 사태 때, 이때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S&P 500이 한 58%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한 35% 정도 빠졌는데요. 자, 지금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현재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S&P 500이 한 24.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평균 하락한 폭이 36% 정도예요. 이게 침체로 갔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4.52% 하락한 거 요걸로는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1월 달에 이 화면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처음 봤을 겁니다. 제가 방송하는 방송에서. 근데 그때는 2022년도 요건 없었고 과거의 사례들 뭐 그런 것들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위험 관리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빨리빨리 위험 관리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위험 관리를 하기 힘든 이유가 있죠.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 하면 자, 여기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안 찍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위험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주가가 계속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한다라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는 많이 빠지기 전에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저 빨간 음영으로 칠해놓은 부분, 이 부분이 주봉입니다. 한 빠지다가 떨어지다가 한 저점에서 17.97% 정도, 18% 정도 반등이 나와요. 또 기간도 뭐 한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저 좀 떨어지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 보면 위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그러다 보면 또 옆으로 이렇게 또 쭉 행보하는 그런 구간도 나오고요. 5개월 동안 행보하는 이런 모습도 나왔었죠. 그러다가 또 한번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반등 나오는 게 이때는 한 달 반 정도 기간이겠네요. 뭐 18.9% 정도 이 정도씩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구간에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요. 그러면 야, 이재필 뭐 지금까지 뭐 그래 떠들었는데 과거 얘기 쭉 떠들었는데 그러면 네 제목이 지금 이런 소식 나오면 찐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소식이 나오면 찐바닥이 될까요?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하락장에도 반등은 있어요. 지금 반등도 마찬가지로 저 하락하고 있는 그 와중에 좀 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베어마켓 랠리,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락장에서도 반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찐바닥은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찐바닥은 어떤 때가 찐바닥으로 볼 수 있냐 하면요. 미국의 경기순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미경제연구소 내에 있는 그런 한 개 부서예요. 근데 이 전미경제연구소는 이 비영리 단체인데요. 거기서 지금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한 31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16분이 직간접적으로 전미경제연구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를 엠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엠버나 뭐 전미경제연구소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경기순환위원회에서 침체 판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그때는 바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러고 있죠. 침체로 간다 안 간다. 뭐 지금 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엠버에서 경기 침체를 판정을 할 때는 그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가 역성장을 하더라도 이 엠버에서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판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판정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식 인정을 하게 되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앞에 S&P 500 하면 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S&P 500 말고 제가 거기다가 코스피 시장을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허락이 되면 뭐 오늘 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요, 공식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경우에 공식 인정이 나오냐 하면요, 자, 뭐 경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다들 죽는다 할 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여기서 공식 인정할 정도 되면 물가는 당연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드가 지금 시장에 친화적으로 그렇게 좀 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지 않으면 소비 심리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물가를 꺾으려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야 돼요. 근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려면 시장이 꺾이는 거, 시장이 어려운 거, 시장이 불안한 거, 이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번에 금리 0.75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진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0.75, 0.75 이렇게 시장의 예상을 이렇게 예상대로 가는 시그널, 이런 것들은 시장 친화적일 때 그럴 때 하는 거고요. 오직 패드가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뭐 충격이 있겠지만요,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고 봅니다. 0.75라고 믿게 해놓고 갑자기 그냥 1%포인트를 확 올려버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시장의 충격을 받게 되면 아프겠죠. 굉장히 아플 겁니다. 하지만 물가는 쉽게 이렇게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밍숭맹숭하게 그냥 뭐 연착륙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주식시장에 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돈을 벌었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팬데믹 때 다 죽었을 때,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때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자, 이때마다 시장에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경기순환위원회에서 침체 판정,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가 찐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냉정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우리 시청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1월 달도 그랬고요, 4월 달도 그랬고, 뭐 좀 멀게는 2018년도에 1월 달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는 주식 다 팔고 반은 출금을 하세요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비관론자는 아니에요. 그때 이토마토 잠깐 쉴 때, 그때 2000년도 3월 달에 유튜브를 보면 3월 20일 날 바닥 찍을 때, 이때는 저도 주식 사고 있습니다. 제 친척들, 친구들 다 사고 있어요. 주식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 냉정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본능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모든 투자자들은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자, 요거를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요걸 자기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시장의 승자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장 대부분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료 저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는 사람 그렇게 보셨습니까? 자기가 직접 정리를 해서?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힘들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만큼 많이 와 닿았던 거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뭐 안타깝게도 뭐 저 얘기를 듣고 전에도 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뭐 고맙습니다, 뭐 그래서 일찍 좀 대응을 했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대부분은 대응을 못 하신 게 이런 자기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탈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전미경제연구소에 공식 침체 인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좀 재밌어요.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경기 침체가 됐을 때 2월 달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월 달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 발표는 언제 나왔냐면요. 2000년 6월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후행성이라서 그래요. 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는 거죠. 뭐 실업률 지표도 보고, 뭐 GDP도 보고, 뭐 시간당 임금도 보고, 뭐 주택시장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보고 나중에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침체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선언이 나왔을 때 이때 이후로 2020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대응을 했죠.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2020년 6월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뭐 또 그런 분들 많았죠. 야,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선언을 했는데 야, 이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고맙게 팔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 또 매도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면요. 그때는 경기 침체가 지났거나 어느 정도의 턴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있으면 거기가 바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하고는 또 틀려요, 지금 시장은. 이때는 6월 9일 날 발표를 냈고 주가는 한참 올라와 있었지만 지금 이번은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때는 뭐 정말로 사상 초유의 충격 때문에 뭐 유가도 마이너스를 간 게 3월 달에 마이너스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책을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경기 부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죠. 물가도 안정돼 있었던 때고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가 때문에 패드에서 매파적인 금융정책을 취하면서 그래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침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대응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발표가 있을 거고요. 또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동성 한 번 정도는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까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물가 정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로 간다라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좀 확률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두 번째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이때 코로나 여파로 128개월 동안 확장 국면이 종료됐다 이러네요. 자, 이게 침체는 2월 달부터 들어갔는데 6월 달에 발표가 나온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시장은 더 멍이 들어 있을 거고 그때는 바닥에 가까운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저 침체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가 있죠. 일단 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침체로 판정을 하냐 하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이요. 이전에 GDP가 두 분기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농업 취업자 수, 자, 요거는 뭐 지금도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3.0 정도 나와 있고 개인 실질 소득,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산업 생산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죠. 개인 실질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가 나와 있고, 자, 가계조사 취업자 수. 가계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 소매 판매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마이너스 8.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죠. 요거 1분기에 마이너스 1.6이 나왔죠. 2분기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쪽이 많은데, 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0.5 정도 플러스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테니까 다음 주 정도면 뭐 어떻게 나올지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 GDI 같은 경우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침체가 아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지표, 지금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 지표들요. 이 지표들도 얼마 전에는 다 우측으로 이렇게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씩 이게 좀 패드에서 조금 매파적인 그런 정책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침체가 맞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침체를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표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될 수 있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물가가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잘 풀리고 미중 관계도 뭐 조금 이렇게 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완화가 돼 간다라면, 이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시나리오라면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텐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이쪽에 있는 게 1로 넘어올 것 같으신가요? 이쪽에 있는 게 1로 넘어갈 것 같으신가요? 저는 우측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올 확률이 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은 지금 좀 달러가 강해져야 또다시 힘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미국은 그래왔어요.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그때 강달러로 계속 유지해오던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유지가 되고 그러려면 달러를 이렇게 쟁여놓는, 쌓아놓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위기 없이 그냥 평온한 시기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를 그렇게 쌓아놓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그때 달러가 없어서 뭐 다른 것들 다 멀쩡한데 단지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 달러는 소중한 것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뭐 틈만 나면 달러를 쌓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뭐 외환위기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그 정도 수준이지만, 이런 뭐 신흥국들, 지금 스리랑카가 지금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죠. 걔네들도 스리랑카도 달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족벌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이 되긴 됐지만요. 어쨌거나 결국은 달러가 없어서니까 미국 편에 선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고 위기가 오게 되면 야, 우리 다음부터는 달러 많이 쟁여놓자 이렇게 될 거니까, 거기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그런 일로 인해 갖고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자, 뭐 좀 어려운 국면들, 이런 국면들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저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화면 그 경기 침체 관련되는 이 화면은 S&P 500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걸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같이 정리해 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배우의 산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